안녕하세요. 8월 28일에 아주 흥미로운 강의를 하나 하게 됐어요. 어, 평택 고용노동지원청에서 아주 어, 꽤 비싼 1시간에 40만 원 정도 하는 강의가 들어왔는데, 강의 주제가, 잠정적인 주제가 기후변화하고 기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 기업의 변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도 한 챕터를 다뤘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챕터 하나를 썼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해서 강의 전달을 할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좀 단기적이고 또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단기적인 기후변화, 이렇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제가 언제부터 기후변화를 연구했냐면, 이제 1990년부터 과학 잡지를 많이 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뉴턴이라는 그래픽이 아주 많은, 그림이 아주 많은 과학 잡지를 1호로부터 그 당시까지, 1980년대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고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어, 그 뉴턴 1호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제가 이제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거 찾는 일도 참 쉽지 않았는데, 제가 그 과학 잡지에서 찾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그 이미지 자료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글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불타버렸어요. 예전에 제 학원 화실 불날 때 과학 잡지 이미지만 스크랩해 놓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2권이 불타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어,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약 100만 년 정도 쌓여 있는 눈이 이제 이렇게 무게 때문에 압축되다 보면 얼음으로 바뀌거든요. 그 이제 빙하가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코어로 시추 우물 파는 그걸로 쭉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있는 기체, 그러니까 CO2가 얼마나 있나 뭐 이렇게 기체 연구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귀여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약 11만 년 정도의 주기가 나타나요. 그 얼음의 기체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지구의 기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주 오래된 호수, 깊은 호수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비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지만은 그 꽃가루가 떨어져요, 계절별로. 그래서 계절별로 호수 위에 떨어지는 꽃가루가 다른데, 그게 이제 주기가 10,000년, 40,000년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어, 그 시절에 지구상에서 어떤 꽃이 많았느냐, 즉, 뭐를 보는 거냐면, 기온이 높았을 때 자라는 식물이 있고, 기온이 낮았을 때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꽃가루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어떤 꽃가루가 더 많이 쌓여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그것도 진흙호를 채취를 합니다. 그 얼음을 뚫듯이 진흙을 또 이렇게 뚫어요. 쭉 뚫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보는 거죠. 이게 진흙코어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흙코어 연구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50만 년 정도, 50만 년 정도의 진흙코어였던 것 같은데, 그 진흙코어 꽃가루 주기는 약 14만 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은 약 11만 년이 나오고 꽃가루 주기는 13만 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거의 한 2만 년 정도 오차가 나더라고요, 주기가. 그래서 어쨌건 뭐 그거는 어떤 측정이 잘못됐다고 뭐 본다면, 어찌 됐건
약 12만 년 정도의 주기가 나오는데, 이 지구의 기온의 변화가 12만 년 정도의 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세차운동, 밀란코비치의 세차운동의 주기보다 더 커요. 지구 자전축이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NHK인가 그 나사에선가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구의 공정 궤도가 이렇게 정원으로 돌다가 타원으로 돌다가 한다. 이제 그게 그래서 10만 년 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은 지구만 이렇게 기온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 때 금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목성 같은 데서도 기온이 동시에 올라가는 듯한 기상현상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그 외부적인 요인 중에서는 우리 태양계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태양이 도는 다른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은하 중심을 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태양이 은하를 그냥 이렇게 은하를 돌 수도 있고, 뭐 중간 단계에 더 강한 중력을 가진 태양이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건 중간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이 또 거대한 공존을 한다는 말이죠. 어떤 주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태양 자체가. 그래서 태양이 가진 더 큰 주기에 의한 기온 상승이 지금의 기온이 상승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약 12만 년 또는 13만 년 또는 11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높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또 그 전에 또 11만 년 전에 있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구에 CO2가 많아지는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11만 년 전에 정확히 석탄과 석유를 떼는 문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지구상에 CO2가 많아지는 주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지구상에서 동식물이 많아져도 아시다시피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안 하면 CO2를 더 많이 배출하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동식물이 많아져도 CO2 배출은 많아지는 거죠. 뭐 생태계에 따라서 꼭 우리가 공장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화석연료를 태우는 어떤 석탄 발전 뭐 이런 것으로 내보내는 CO2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지구상에 CO2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주장이 이제 일종의 트럼프의 주장이에요. 인간이 의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트럼프의 주장이고, 이제 또 유명한 엘고어라고 있죠. 엘고어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간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게 7대 3이냐, 3대 7이냐, 4대 6이냐, 6대 4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규명을 더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11만 년 전, 또 24만 년 전에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살짝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구 기온의 폭이 플러스 2도 마이너스 2도가 아니라 플러스 4도 마이너스 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8도 정도의 지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약 7, 8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평균이 제로라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구 평균 기온보다 뭐 0.75도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평균이 어떤 기간의 평균인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의 평균으로 따져보면은요, 제로에서 지금이 어느 정도 높은 시점이냐면 약 3.5도에서 3.75도 높은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대한 주기상에서 지구의 기온이 하강 국면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꺾이는 국면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기온을 꺾게 해주는 지구 기온이 꺾이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 해를 반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질까? 비가 적게 내리고 비로 자꾸 되지는 않고 구름만 많아지는 상태. 그러면 기온이 꺾이겠죠. 또 하나는 핵개울 아시죠? 핵전쟁이 터졌다. 그럼 그 엄청난 먼지 때문에 기온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하나만 일어나도 1, 2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백두산 폭발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강한 화산 폭발이 한 두세 개만 터져도 지금 기온은 확 떨어져 버리죠. 먼지 때문에. 화산 터지면 비행기도 못 날아가잖아요. 그 먼지가 비행기를 고장나게 하기 때문에 화산재가. 자, 그러면은 지금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핵전쟁은 우리가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핵전쟁은 안 난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화산 폭발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길면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기가 뭐 10만 년 주기이기 때문에 1000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온도가 과거의 100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 곡선으로 봤을 때 20만 년 전의 그 곡선과 또 10만 년 전의 곡선 그리고 지금의 그 평균 기온이 거의 정점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지구의 기온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 어떤 지구 변화 어떤 그것이 기상체일 수도 있고 그런 이벤트가 내일이라도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배출한 CO2는 그건 별거 아니냐. 그것이 뭐 1%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30%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1% 정도의 영향이라도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0.1도의 차이. 그러니까 몇 도까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냐의 그 몇 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0.12도의 차이가 지구상이 불러오는 뭐 기상재해라든가 작물에 식물과 동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우리가 단순한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CO2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중금속 같은 그 해로운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엘고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죠. 부통령으로 멈췄죠. 그렇게 막 북극곰 얼음이 이렇게 막 좁은 그 얼음 조각 위에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경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안 됐을 수는 있으나, 그 운동을 해서 CO2 배출을 인간이 줄여야 한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운동이라는 것이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기상이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폭풍으로 죽는 인구보다 미세먼지로 죽는 인구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뭐 3만 명 정도? 지금 뭐 그 피해로 인해서 1년에 더 일찍 죽어버리는 사람이 몇만 명 수준이고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이런 걸로 죽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죠. 산불 이런 걸로 죽는 사람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기온이 급강하게 되는 시점이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대략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점인 50년에서 100년이라고 쳐보자고요. 50년에서 100년이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기온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아열대 쪽에서는 저쪽 적도 지방에서는 북극의 공기가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중위도라고 그러죠. 중위도 지역은 골치가 아픈 게 적도에 있는 공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극지방에 있는 북극에 있는 뭐 제트기류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제트기류가 와해가 되면서 아주 차가운 기온이 흘러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한국까지 거의 막 제주도까지 가버리는 거죠. 일본까지도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올해부터 시작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번 겨울에도 기온이 상당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기업은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를 견뎌야만 하는 대한민국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41도까지 이번에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40도 넘을 것이고 내후년에는 45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온이. 문제는 또 겨울이에요. 한파가 마이너스 35도, 38도 가다가 또 마이너스 40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북극에 있는 기온이 통째로 내려와 버릴 수도 있어요. 한반도로.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제조업이라든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옷을 만들 때 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기온이 교란이 돼버리면 제가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곡물가가 미친 듯이 뛸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식물은 기온이 올라도 못 견디고 기온이 떨어져도 못 견뎌요. 왜냐면 지난 몇만 년 동안에 평이한 기온에 우리는 적응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견디죠? 에어컨이 있고 난방기가 있고 옷이 있잖아요.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털없는 돼지한테 다 옷을 사서 입혀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어촌에 뭐 5천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양식업에 있어서도 그 물의 온도를 낮춰주거나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시설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러면 양식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못 먹는 거죠. 뭐, 뭐 바다가 얼어버리고 막 조업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바다가 얼지도 모른다니까요. 이제 그 영하 막 30도 40도 돼버리면은 물론 이제 그 해류 때문에 얼지는 않겠지만은 어, 고기들이 잡히는 활동은 분명히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고기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바뀐다든지 그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에 딴 데로 간다든지 이러겠죠. 어쨌건 뭐 그건 날씨 좋을 때 잡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냉동시켜 놨다가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양식업에 있어서 이번에 많은 고기들이 죽었죠. 그 바닷가에서 양식하는 물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올라간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바닷물에 그늘막을 씌운다든지 뭐 그런 또 너무 추워지면은 뭔가 물을 데펴주는 순환 기계가 있다든지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먹거리에 있어서의 시설비, 육지에서 육지에서 그 어떻게 비닐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북극의 기온을 어떻게 견뎌볼 것이냐 하는 문제. 땅을 좀 땅을 좀 조금 파서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씌우는 형태. 그러면 겨울에 좀 따뜻할 수도 있겠죠. 어, 땅을 팔수록 좀 더 따뜻해지니까. 우선 여러 가지 실험을 지금 여기저기서 농업연구원에서 다양한 비닐하우스 실험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플라스틱 재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섬유와 관련된 최근에 그 잘 깨지지 않는, 제가 이제 집 짓는 공사할 때 그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질긴데 이렇게 탄성이 있고요. 투명한, 근데 아크릴은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굉장히 강해. 안 찢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가격을 낮춰서 대량 생산을 해볼 것인가. 그런 것도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파트에 강한 폭풍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이런 게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유리가 견딜 수 없는 폭풍이 매년 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리가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유리 온실 있죠. 그 유리 온실까지도 만약에 위험해졌어요. 뭐 날라와서 부딪혔던지 뭐 해서. 그러면 깨지지 않는 뭔가 충격에 뭐 날아오는 물건을 맞아도 잘 깨지지 않고, 날아오는 물건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겐 살인 무기가 되지만은 집에 부딪혔을 때도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가 깨지게 되면. 뭐 깨진 유리가 또 막 날아올 테니까. 그래서 깨지지 않는 투명 소재로 어쩌면 전국을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실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샤시업자가 자료만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딸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비쌀 경우에 아,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매번 또 유리가 깨질 거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싸게 공급하고, 또는 이렇게 좀 정부에서 어, 좀 이렇게 한 50%를 돈을 대주던지 뭐 빌려주던지. 아무튼 바람이 지금 예상보다 바다의 수온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필리핀을 지나가던 하이엔급의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올해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한반도에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전국에 있는 비닐 자체가 그걸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 소재도 좀 튼튼한 소재를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고, 또 유리를 어떻게 깨지지 않는 투명 소재로 바꿀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뭐 대박이 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나 찾아보고 빨리 계약을 맺고, 공급 계약을 맺고, 판권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걸 뭐 LG나 한화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상시에 대비를 한다면은 굉장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예고편이고, PPT를 좀 더 손 봐서 28일 강의를 또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